계속해서 이제 착공 신고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주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뒤쪽도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전체 그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대지권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원칙적으로 허가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시군 후에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받게 되면 착공신고의 문제가 발생하죠. 착공신고 관련해서는 앞에서 한번 논의했던 쟁점이 있죠. 건축신고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건축행위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착공이라는 게 이슈가 됐죠. 1년 내에 착공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이런 주제들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허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착공 신고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줄여서 예치금 또는 줄여서 안전 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이 18회 때 출제가 쭉 안 나오다가 최근에 3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기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건축허가 받아서요. 착공 신고를 한 상태에서 일정한 경우 인간의 분쟁이라든가 자본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방치가 되면 그 건축주나 이런 사람도 힘들겠지만 사회적으로 큰 공사 공정률 50% 60% 올라가다가 멈춰버리면은 이게 이제 소위 불량 청소년이라는 말이 좀 그런 간에 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라 하여금 공사비 1% 범주 내에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 미리 예측을 해놔라. 그래서 당신 중간에 공사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뒤치다거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꼭 현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증서, 각서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서 얘기는 안 할 텐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치 대상 겁나 기네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괄호 열기 놓고 1000제곱미터 이게 하면 누가 예치하느냐? 건축주죠. 누구?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라고 하는 사람. 공사비 얼마? 1% 범주 내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가 1000제곱미터 1% 괄호 열기 괄호 넣고 여기다 알맞은 숫자를 연결하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바로 원래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공사비 1%까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제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예치하지 않는다. 또 하나, 꼭 현금을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보증서, 각서를 제출하는 것. 너무 간단한가요? 예. 간단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이제 직업이었었고 지금 3잡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금 11 이게 출제 포인트.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토지공사, 지방공사 믿을 수 있으니까 예치하지 않는 왜 보증서 라고 하는 이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됩니다. 사실 국토계획법서 두 군데 나오죠.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있어서 실시객 인가와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게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 등은 이 보증금을 예측. 국토계획법 개발항해파트에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가 있는데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지자체에 있을 때는 이행 보증을 예치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으로 도시개발법에서는 약간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도시개발채권 등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테고 그게 아니라 적었구나.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수용보호상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토지, 건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토지상환 채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 공사와 같은 사람들은 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함에 있어서 지급 보증,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권 시행자는 지급 보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정비법 하나 더 나옵니다. 정비법에 가면은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제도 공사비 20%까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미리 예치하라는 얘기는 국토개법 2군데, 도시개발법 1군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정비법 1군데 등에서는 믿을 수 있는 자를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주가 착공신고한 건축주가 토지공사, 지방공사일 때는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증서 예측할 수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정말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 그 다음 주제 최근에 또 나왔었고 괜찮죠.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제도. 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소송 걸면 됩니다. 자, 옆집에서 건물 때려부시고 새롭게 허가를 받아. 자, 새로 신축을 해. 그러면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음, 분진 또는 햇볕 못 받는 이런저런 문제 터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중개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걸 상담을 합니다. 옆집이 새롭게 집을 짓고 등등등 하는데 때려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데 이게 세입자들이 자기 건물의 세입자들이 뭐 일조, 채광 뭐 이런저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없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게 있으면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공사가 몇십 년간 가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짜리인데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 과정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가지 말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잘잘못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제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어떤 경우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로 갈 수가 있느냐를 가지고 실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관주기 예, 끝났습니다. 건축 관계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있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가 있게 됩니다.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의 주 관계 전문 기술자의 기에서 관주기 해서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그 외에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끼리의 분쟁, 총 6가지 분쟁에 대해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29회인가 30회에 나왔던 문제가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이거 아니야. 관주기 이 3명이 지지고 복구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다툼을 조정 또는 재정을 해주게 됩니다. 너무 쉬운가요? 이것도 틀려. 약간 응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축 관계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먼저 건축주, 전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자, 세 번째 시공자, 네 번째 똑바로 공사 하나하나 확인하는 감리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건축 관계자의 범죄에 속한다. 이것만 알면은 관주기 요걸로 다 해결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두 번 연속 나왔었죠. 자, 그래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관주기 그리고 건축 관계자에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합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지금요, 건축 과정에서 일정 관주기 간에 또 관주기 사이에서 일정한 분쟁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그 분쟁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 등을 해주게 됩니다. 당사자가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기명 날인 등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 판결 경우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걸 왜 낼까요? 이 건축 분쟁도 그렇고요. 환경 관련 분쟁. 사실은 이제 이 전문위원회 제도는 환경 관련 분쟁에서 주로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건축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피해를 입은 분이 이게 법적으로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오신 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살고 있는 세입자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한 분이 유산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유산하셨던 그 경험하고 지금 건축 과정에서 소음 등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순리적으로 이해되고 공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산이 되지 지금 아니한 상태에서 이걸 이유로 옆 토지 소유자 건축주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봤자 100% 깨집니다. 왜? 손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유산까지 됐다 하십시다. 저 비극이 터졌는데 유산까지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그게 이 유산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힘든 일, 공사 소음과의 연관성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고가 나왔다고 해서 공사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원래 그분이 몸이 허약해서 아이를 갖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미 유산까지 했이 있는데 이게 공사와 직결되는 건지 입증한다는 건 진짜 변호사가 실력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옆으로 샜냐면 환경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수질 오염 때문에 내가 암이 생겼다. 그걸 입증을 못해요. 왜? 수년 또는 10몇 년씩 20년씩 노출돼서 설령 암이 생겼다 할지언정 그게 원인이라고 할지언정 원고가 입증하기가 되겠고 인과관계를. 자, 환경 관련 법제를 보면 이 전문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가 뭐가 어땠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다른 환경 관련 법제에서는요.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문위원회 제도는 항상 법조문이 약속한 것처럼 화해가 성립,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법은 특이하게 합의가
성립된. 그럼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 관주기 합의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관주기 합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관주기 합의를 먼저 찾아봐요. 관주기 합의를 찾아보고 나머지 지문과의 관계에서 이게 답이 아니면 다른 걸 찍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관주기 합의라고 화해안이다. 화해까지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틀린 거 고르시오.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먼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찌는 느낌이 들어. 이게 화해인지 합의인지 나중에 그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주기 합의. 자, 이렇게 해서 착공 신고하고요. 건축 분쟁에 관련해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제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민원 분쟁위원회가 민원 조정위원회 이런 게 최근 시험에 한번 구성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내고 나서 민원조정위원회 한번 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출제 기술상 내기가 어려웠던 문제고 말장난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제 마지막 주제. 요거는 이제 거의 안 나올 거로 보이지는데 이거는 공간정보법이랑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돼요.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등기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고 촉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등기 촉탁은 법원,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주로 법원이죠. 예를 들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 가압류 등기 촉탁,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 법원이 촉탁하는 거죠. 한편 공간정보법에서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시군구청장 또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 자, 우리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었죠.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토지 대장 혹은 임야대장,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토지 등기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건물에 관한 또는 건축물, 건축물을 혼용해 쓰고 있죠. 법마다.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는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건물 등기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사실관계, 대상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십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등기부도 바뀌게 됩니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이라는 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가 건축. 물론 용도 변경 이런 것들도 다 건축물 대장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서는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 층수 등이 변경됩니다. 철거 멸실 등 철거 신고, 멸실 신고 등이 있으면 이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반영을 하고 등기소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등기 촉탁을 촉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답 외우셔야 됩니다. 건물을 최초로 만들어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이분이 건축물 대장 등본 떼가지고 스스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 알아서. 이 얘기는 공간정보법 똑같아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지적공부의 정리라는 주제에서 등기 촉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토지 대장의 일정한 사실관계가 변동되면 일괄적으로 토지 등급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등기 촉탁. 그러나 거기서 똑같이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다? 스스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해야 되는 것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를 촉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논리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들어서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입력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토지를 토지대장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부릅니다.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간정보법 건축법의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건축법에 관한 쟁점들 정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